하늘을 지탱하는 금속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은유가 아닙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자존심이나 한 산업의 야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몇십 년간 자신이 파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던 권력 기계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계는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구조는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요소,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티타늄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신문에서 큰 주목을 받지 않습니다. 정치적 논쟁에서 열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없이는 F-35기가 이륙할 수 없습니다. 보잉 278이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잠수함, 미사일, 군용 로봇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 없이는 미국의 전쟁 기계와 운송 기계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위협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중국이 공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보이콧이나 외교적인 항의가 아닙니다. 정밀하게 계산된 고급 경제적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티타늄은 비록 수십 개의 중요한 자원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이디어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것은 프로젝트를 항공기나 우주선으로, 꿈을 로켓으로, 알고리즘을 드론으로 변환시킵니다. 그 부재는 단지 지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붕괴를 초래합니다. 이 붕괴가 형체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베이징은 전 세계 티타늄 시장의 35%를 넘어서는 지배력을 행사하며 자원을 무기로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음을 이미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히토류 원소로 일을 해왔으며 정치적으로 도전한 국가들에게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티타늄은 서방의 다음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그 위협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최대 의존도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단지 티타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체 기계, 전체 군사 프로그램, 전체 생산 체인이 이 공급의 안정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점은 그 공급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략가와 임원들은 하나의 질문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허락했을까? 자급자족을 주장하는 강대국이 어떻게 단 하나의 국가가 이렇게 중요한 자원에 대해 이렇게 많은 통제력을 행사하도록 방치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위험의 첫 신호가 보였을 때 경고가 무시되었을까? 그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쌓인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즉각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고 책임의 외주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착각이 만들어낸 선택들입니다. 효율성은 안전보다, 속도는 주권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는 지불되어야 합니다. 한편 시애틀 주변의 공장에서는 보잉의 엔지니어들이 하락하는 그래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는 공급의 감소, 비용 증가, 공급망에서의 증가하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2026년에 출시될 예정이던 항공기들이 아마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들의 주문은 무기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연기되는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미래입니다. 보잉만 위태로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 공군은 F-35 프로그램에 모든 것을 걸었고 이미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들도 충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항공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그걸 만드는 금속이 부족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긴장은 정치적 복도에 세우며들기 시작합니다. 국방고문들이 경고의 말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전략적 티타늄 비축량이 장기적인 위기를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모호합니다. 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어쩌면 우리는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립적인 어조를 유지합니다.
동맹을 찾는 대신 일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합니다. 바로 티타늄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동맹국에게 말입니다. 최선의 경우에도 그것은 계산 실수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것은 자해입니다. 동맹국을 처벌함으로써 미국은 점점 더 고립되고 중국은 그만큼 더 앞서 나갑니다. 상황은 거의 비현실적입니다. 1조 7천억 달러를 F-35에 투자한 국가가 이제 그 투자가 원자재 부족으로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기술 부족이나 산업 비효율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비전 부족입니다. 기계의 힘이 단지 그것이 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미사일이 없는 전쟁이지만 그 결과는 그만큼 심각합니다. 티타늄은 이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연이 일어납니다. 마비가 일어납니다. 내부에서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점은 그것에 필수적인 대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가벼움, 내구성, 강도를 가진 다른 금속은 없습니다. 전 세계 수요를 즉시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이 능력을 제로에서 구축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지휘센터에서 울려 퍼지면서 중국은 그저 지켜봅니다.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광산, 재련소, 물류 계약을 계속 통제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출의 밸브를 천천히 조이면 됩니다. 질식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미세한 지연으로, 공급량 감소로, 점진적인 가격 상승으로 결국 모든 것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먼저 멈추는 것은 낙관주의입니다. 그 다음은 투자입니다. 그 다음은 생산 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무적 신화를 지탱해왔던 확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강대국의 기초가 단 하나의 외부 자원의 지속적인 공급에 의존한다면 그 강대국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취약한 국가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뢰밭에 있는 유리 요새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만약 그 해결책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면, 만약 남은 것이 단지 자기 선택에 갇힌 국가라면 게임은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스를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디트로이트의 한 병원에서 58세의 여성이 무릎 수술이 또 다시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임플란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업체들은 수입 지연, 비용 상승 및 물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티타늄이 전략적 원자재가 아니라 목발 없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스턴의 한 소형 보철기기 회사에서는 두 형제가 가족 사업을 운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특정한 필요를 가진 환자들을 위해 맞춤형 관절을 제작해 왔습니다. 대부분은 고령자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극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수 합금 공급업체는 가격을 40% 이상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던 재고가 이제는 30일도 채우지 못합니다. 그 결과 각 부품은 감정적인 무게를 가집니다. 어느 환자가 우선 치료받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거의 견딜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로 다가옵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 사는 62세의 한 남성은 농업 항공기에 필요한 부품을 기다리며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부품은 물론 티타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비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번 달 안에 이 부품을 받지 못하면 비행기를 무기한 비행금지 상태로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남성에게 이 비행기는 단순한 작업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연장선입니다. 생계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한창 농사가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땅에 묶여있는 느낌은 그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취약함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진 베이징의 회의실에서 내려진 결정에 의존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티타늄의 문제는 그 구성 물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던 구조들의 취약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들과의 연결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 사회가 내린 선택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세계가 점점 더 좁아진다고 배워왔습니다. 글로벌화는 효율성, 현대성, 경제적 합리성을 의미한다고 믿었죠. 그러나 그로 인한 감정적 대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려는 욕망에 따라 우리의 건강, 운송, 국방 시스템의 중심에 단 하나의 공급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에 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공급자는 우리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동일한 윤리적 기준을 공유하지 않으며 이제 그들은 그들이 공급한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단지 큰 게임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벌이는 체스 게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받는 것은 단지 군 장성들만이 아닙니다. 그 영향은 일반 시민들에게 미칩니다. 더 이상 계단을 오를 수 없는 할머니들,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프로젝트가 중단된 기술자들, 원자재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항공 부품 공장의 부모들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점은 명백한 책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전략적이지만 무시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집착, 산업 정책의 포기, 전략적 재고에 대한 경시, 지역 공장의 해체, 이 모든 것이 국가 전체를 의존적인 상태로 만들었고 그 의존은 지금 숨을 막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재활센터에서 물리치료사는 거의 토로하듯이 말합니다. 이번 학기에 이렇게 많은 수술이 취소된 것은 처음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희망의 수도꼭지를 잠근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수도꼭지에는 이름이 있고 좌표가 있으며 전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히 잠긴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단순히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층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티타늄에 대한 접근을 새로운 지배 수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지만 공장을 멈추게 합니다. 영토를 침략하지 않지만 수술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세계의 권력 논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과는 보잉과 같은 대기업조차도 즉흥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024년 이 회사는 티타늄 가짜 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절망적인 조치였지만 또한 중요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심지어 거대 기업들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중단될까봐, 납품이 지연될까봐, 계약을 잃을까봐,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일을 외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것이 또 다른 위기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나가게 될 위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급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독립, 안전, 발전에 대한 이해를 다시 살펴보게 만드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을 만든 리더들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격적인 수사 외에 왜 시진핑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비밀리에 권력을 구축하기로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개인적인 경로, 형성된 충동, 내적 모순들이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을까요? 우리가 제공하는 이 전자책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을 넘어서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감정과 전략을 넘나드는 깊이 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의 출발점을 아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눈에 5%라는 숫자는 무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미국이 자국의 티타늄 수요에 대해 생산하는 비율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통계가 아닌 선고가 됩니다. 군사, 기술, 경제적 강대국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한 나라가 자급자족의 상징으로 수십 년간 팔아온 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 바로 5%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위, 산업, 의학, 미래에 대한 야망을 지탱하는 자원의 자율성입니다. 미국이 소비하는 대부분은 외부에서 들여옵니다. 그리고 이는 그저 평범한 수입이 아닙니다. 외교적 교착 상태에서 새로운 공급자를 찾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조적인 85% 의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동하지 않는 수요, 복잡한 정제 과정, 높은 기술 표준, 민감한 물류, 수십 년에 걸친 계약을 요구하는 수요입니다. 티타늄은 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동하거나 선의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큰 부분이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손에 있다면 그 어떤 움직임도 지진처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중국은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지역적 이해관계, 조건부 수출, 자국의 지정학적 압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은 없습니다. 확립된 대체 경로도 없습니다. 의존의 망은 조여지고 있고 미국은 그 중심에서 손이 묶이고 입은 마른 채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까지 오게 된 걸까요? 부분적으로는 소홀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자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어떤 중단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결과로 내부에서 최소한의 생산을 보장했던 구조들이 체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네바다에 있는 유일한 항공 우주용 티타늄 정제소는 2020년부터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용량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었죠. 비전이 부족했습니다.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기계적인 부품과 합금, 주조가 신문 표지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다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경고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2010년부터는 속삭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잠재우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시장은 좋았습니다. 납품은 제때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은 이행되었습니다. 대체 공급자가 바다 건너에서 똑같은 제품을 새 가격에 제공할 때 왜 전략적 비축에 투자해야 했을까요? 왜 산업시설을 재활성화해야 했을까요? 이익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왜 장기적인 안전을 생각해야 했을까요? 주식 보너스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 분기였는데 그동안 공식적인 수사는 허세와 부정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일부 정부 부서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계약들이 진행 중이며 호주와 캐나다 같은 파트너들이 수요의 일부를 채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 나라가 합쳐도 미국이 급히 필요한 양의 20%도 채우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물질을 제때 처리하고 변환할 수 있는 국내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문제의 병목 현상은 원산지가 아니라 바로 국내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일 때 남은 것은 폐기물에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티타늄 재활용이 본격적인 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부품의 잔여물, 사용된 합금, 폐기된 부품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경받을 만한 노력일지 모르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티타늄을 재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비싸고 비효율적이며 제한적입니다. 틈새 시장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위 프로그램이나 매달 수천 건의 수술을 지탱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마치 비가 온 후 모은 물로 도시 전체를 공급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아직 누군가는 임시 방편이 전략이 간과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국제적인 영역에서 동맹국들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공군은 단순한 국가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중요한 부분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그리고 전 세계적인 권력 균형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항공기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잃는다면 서방의 억제력 구조 전체가 약화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상황에서 어디가 맹점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이 붕괴가 물질 부족의 모습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의 모습일까요? 전쟁이 아닌 자원의 부족으로 강대국들이 몰락하는 세상. 매주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성은 확산됩니다. 조립 라인이 멈추고 주문이 지연되며 투자자들은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정치적 위기로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확실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티타늄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다면 그 후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대체 계획은 없습니다. 마법의 해결책도 없습니다. 현실만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결국 과거에 무시했던 것을 다시 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빠르지도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안전함을 알지 못한 채 가졌던 통제권을 다시 얻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면 이 현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전투기, 처음에는 북미 항공의 미래를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존재로 발표되었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F-31, F-22의 후계자로 상상되었던 이 전투기는 산업이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한 모든 것을 갖춘 비행기로 설계되었습니다. 더 치명적이고 더 가볍고 더 지능적이며 더 보이지 않게. 그것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스캔들 취소, 실패로 고갈된 산업을 위한 구원의 시도였죠. 그리고 갑자기 이 약속은 종이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은 오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멈추었을 때 그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위기 회의실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특정 금속 합금의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연구, 특허, 테스트, 팀, 계약에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변수의 결여로 전체 프로젝트가 무너져 버린다면 불편함은 너무 커서 몇몇은 거짓말을 합니다. 재조정, 범위 재조정, 전환 단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부품들이 있다는 것을, 그 부품들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뒤에서는 이 미세한 멈춤이 괴로움으로 변해갑니다. 6세대 전투기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응답이었습니다. 세계에 미국이 여전히 하늘을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였습니다. 여전히 공중전투를 재창조할 수 있었고 여전히 숨을 쉴 수 있었던 나라임을 보여주려는 시도였죠. 한편 먼 조선소에서는 해군이 또 다른 야심찬 프로젝트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슈퍼 호네스의 후계자인 새로운 함재 전투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긴 거리를 비행하고 인공지능과 연동되며 실시간으로 드론과 소통하고 중국, 남중국해와 같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항모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행 범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미사일이 1600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투기는 1500km도 차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항모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빠르고 더 은밀하며 더 자율적인,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전투기. 위성들과 소통하며
드론 무리를 이끌고 마치 전투기 한 대가 전체 대대를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비행기. 그리고 또다시 모든 것이 이제 붕괴되는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긴급 회의에서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만약 지연이 버려짐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전투기가 이륙조차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전략적 차별화 요소였던 공중 우위가 작고 구조적인 실수들이 이어지면서 사라지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방에서 악당은 없습니다. 오래된 결정들이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도표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고 기한이 급했고 정치적 계약이 서명되어야 했기에 무시된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타협과 절감, 간소화의 연속이 결국 모든 것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전투기 하나였던 그것이 무력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상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류적이고 전술적이며 실제입니다. 새로운 비행기가 없다면 항모는 마치 좌초된 거인처럼 늙어갑니다. 차세대 전투기가 없다면 군사훈련은 빈 껍데기처럼 변해버립니다. 공중 우위라는 환상이 없다면 억제력은 효과를 잃게 됩니다. 적들은 그 냄새를 맡고 움직입니다. 8천억 달러 이상을 매년 국방에 투자하는 나라가 어떻게 한 가지 필수 금속의 공급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장군들이 지도를 다시 검토하고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일정을 재조정하는 동안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36, J-50, 서방의 프로젝트를 형편없는 모방이라고 여겼던 모델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보 보고서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해군 기지들, 가속화된 생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인식은 변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뒤처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것이 일상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연결됩니다. 캔자스 시티에서 한 역사학자는 학생들에게 20세기의 전쟁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들, 거대한 폭격기들, 전투의 미래를 알리는 메탈릭 목소리의 옛 영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어딘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항공 부품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국이 이제는 더 이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와 볼트가 급하게 부끄러움을 안고 구입되는 한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갈등은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 한때 손댈 수 없는 산업이었던 방위 산업은 이제 질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중은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썼고 그렇게 적은 것을 생산했나요? 왜 안전의 약속은 연속적인 지연으로 변해버렸나요? 왜 이렇게 취약한 구조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한지에 대한 투명성은 없나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정당화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습니다. 잘 꾸며진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신뢰의 공백에서 이론, 극단적 시각, 냉소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나라가 여전히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4월 신호는 거의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곳에서 왔습니다. 베이징은 항공 우주 등급의 티타늄 스폰지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본부에서 그 메시지는 마치 배에 직격탄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조 속에는 정밀하게 계산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건을 조여갈 차례라는 것입니다. 긴급 회의, 리스크 분석가, 군인, 경영진들이 모두 그 범위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급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협정의 붕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상업적 분쟁과 외교적 긴장, 공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공급하고 미국은 지불하며 흐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10년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분쟁 중인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을 때 베이징은 미사일이나 외교관들이 아니라 광물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본의 전자산업은 멈췄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휴대폰 제조업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모두 원자재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단 한 발의 총격 없이 이 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 조치는 더 정밀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민감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티타늄 생산업체인 BOT 그룹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강력한 국영기업으로 지난 7년 동안 생산 능력을 거의 2배로 늘렸습니다. 이 회사는 광고를 하지 않으며 인터뷰도 하지 않습니다. 행사도 후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용 티타늄 스폰지의 전 세계 생산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 양이 아니라 통제력 때문에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비오테는 누구에게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정학적 이익을 기반으로 거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금속을 기술적 자원에서 글로벌 재편성 도구로 변환하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의 민간 및 군사 항공 우주 프로그램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중개 공급 업체들은 이미 주문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납품 예측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계약들은 긴급 조항을 추가하면서 재협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에서는 보잉과 노스럽 그루머니 프로젝트 중단부터 금속 합금 교체에 이르는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새로운 종류의 드론 외형을 개발하는 데 8년을 바친 엔지니어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선택한 재료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고온을 견딜 수 있는 티타늄 항공 우주 등급의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직접적인 경고가 담긴 이메일을 받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사용 가능한 현지 재료로 재구성해 주세요.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재시작, 성능 저하, 설명하기 힘든 좌절감. 그러나 그 이상이 있습니다. 중국이 같이 사슬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미국은 중간 계단에 갇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내 티타늄 생산은 적지만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는 것은 대규모 정제 능력의 부재입니다. 네바다에 있는 정제 공장은 몇 안 되는 기술적 잠재력을 가진 시설 중 하나인데 2020년부터 가동을 멈췄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투자도 부족하며 우선순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이 시설의 재가동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호주와 캐나다 같은 파트너들로부터 원료 티타늄을 수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 티타늄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정제되고 정화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이를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마치 밀가루는 있지만 오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뉴올리언스에서 한 작은 정형외과 임플란트 제조업체는 티타늄 가격 상승에 압박을 받으면서 팬데믹 동안 폐쇄된 클리닉에서 철거된 부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부품은 15년 이상 되었고 많은 부품은 사용 흔적, 부식, 마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녹여지고 처리되어 재활용된 임상 등급 티타늄으로 재판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FDA의 조사를 불러일으켰지만 그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환자들이 수술을 받았고 그 모든 것의 정확한 출처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잠비크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중국은 미래를 파고들기로 선택했습니다. 세계의 눈이 주요 수도들 간의 분쟁에 집중되어 있을 때 베이징은 잊혀진 광산들, 조용한 계약들, 투자자들이 숨죽여 듣는 말들 속에서 힘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모잠비크의 티타늄 광산의 70%가 이제 중국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군사적 점유도 강제적 침략도 아닌 훨씬 더 강력한 논리로 바로 개발의 약속 속에 세우며든 자본의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모메이 광산은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트럭, 굴착기, 먼지에 덮인 노동자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입니다. 모메이의 생산량의 90%는 중국으로 직수출됩니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이 구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계약은 길고 현대 세계의 지렛대는 이제 항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해안의 붉은 땅 속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마도 미국은 겉모습을 유지하려 애쓰느라 바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러티브 전쟁, 외교 회담,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연설에 투자하며 그 리더십을 지탱해온 인프라는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아웃소싱되었죠.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비오트 그룹, 중국의 국영기업이 이미 세라런,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마다가스카르에도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는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수였습니다. 이는 서방이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때만 그 존재를 기억하는 지역에서의 장기적인 투자였습니다. 워싱턴의 한 미국 장군이 마다가스카르 북부의 외진 마을에서 그가 개발 중인 전투기의 생산이 그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에 달려있다고 통보받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마을에서 부족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지역 정부가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거나 파업으로 주요 도로 접근이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연은 단지 아프리카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공급망을 마비시킵니다. 보잉 본사에서 회의가 취소됩니다. 에드워즈 기지에서 비행 테스트가 중단됩니다. 이미 동맹국에게 약속된 방위 납품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강대국의 안정성은 자국민들이 제대로 발음조차 하지 못하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작은 부주의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자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모든 것은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어린 생각, 그리고 돈은 항상 시간을 살 수 있다는 확신. 그러나 중국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확하기 전에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수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서방은 중국이 세기 초부터 해왔던 일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들이 가능하게 하는 부품들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티타늄은 그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잔혹한 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임시 방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날 수 없고 아무것도 버틸 수 없으며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점은 우리는 공식적인 수출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수출을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렵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인증서를 요구하고 저기서는 새로운 순도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곳에서는 세금 조정을 요구합니다. 작은 장애물들이 쌓여서 모든 구매가 미로처럼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미로 속에서 시간은 흐릅니다. 몇 주를 기다리며 도착하지 않은 물품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조립 라인을 멈추게 하고 엔지니어들을 임시직으로 재배치하게 만들며 공급업체들과 운송업체들, 정부와 재협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일정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새로운 전투기, 새로운 드론 세대,
새로운 병원 임플란트 라인의 프로젝트가 전환점을 찍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패할 가능성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이유는 원자재 부족 때문입니다. 그 사이 중국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상하이, 광저우, 청두에 새로운 연구센터가 생기고 바이오트 그룹은 티타늄의 민간 용도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고속열차 구조물, 식지 통신탑, 저비용 수출용 의족 등이 그것입니다. 베이징은 부족한 자원을 주권의 기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네바다에 있는 정제 공장을 재개할지 말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초점의 차이가 두렵습니다. 중국에서 티타늄은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게임의 한 조각입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열쇠입니다. 그것은 베이징이 수십 년 동안 키워온 기술적 독립성의 서사를 지탱하는 금속입니다. 미국에서는 티타늄은 여전히 카탈로그의 항목일 뿐입니다. 비용 분석표에 있는 숫자일 뿐입니다. 분기별 예산 회의의 하나의 항목일 뿐입니다. 두 접근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생명력 있게 남을까요? 가장 두려운 점은 이 변화가 모잠비크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증가에 대한 당파적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비오트 그룹은 이미 아르헨티나와 우즈베키스탄의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새로운 정제 공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 전문가들이 현지 근로자들을 수출 표준에 맞춘 새로운 광산 작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발 없이. 이제 더 이상 핵탄두 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장에 있는 병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흐름을 제어하는 자가 진정한 통제권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가장 크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구조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발 아래의 땅이 더 이상 단단하지 않고 취약한 계약과 불균형한 협정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데이터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역사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바로 지금까지 이 길을 그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이 우리가 결정 뒤에 있는 얼굴들을 더 깊이 들여다볼 적기일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대통령들은 공백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특한 여정, 문화적 맥락, 개인적인 트라우마,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 훨씬 전에 형성된 야망들의 산물입니다. 그들의 전기를 아는 것은 정치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지구의 운명을 형성하는 선택의 코드에 대해 해독하는 일입니다. 권력의 이면에서는 각 제스처가 그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위협은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로 우리가 제공하는 독점적인 전자책은 글로벌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의 전기만을 다룬 자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읽기의 열쇠입니다. 어떻게 고립되어 가족의 기대에 둘러싸였던 어린 시절의 도널드가 관세와 분열의 대통령이 되었는지, 또는 정치적 숙청을 견뎌낸 시진핑이 어떻게 전략적 침묵을 통해 인내를 권력으로 변환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전자책은 이 비디오에 고정된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탐험하세요. 반성하세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금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보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며 아직도 움직일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즉답을 거부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세상이 형태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게 하고 그 앞에서 무관심할 자리가 없음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 알림을 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질문하고 이해하고 반응하기 전에 사고하려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댓글을 남기세요. 이 순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러한 변화들이 당신의 삶, 도시, 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나누어 주세요. 영상을 좋아요해 주세요. 이것은 알고리즘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자극적인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